우리나라 사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논리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시선집중 연장방송 사법논담. 네, 사법논담을 끝내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네, 오늘도 녹화가 있나 봅니다. 아주 뭐 자켓이 네, 색깔이 있으시죠, 색깔이 녹화가. 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보통 한국의 중년 남성이 소화하기 어려운 이런. 절대 안 입는 네. 천하람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순찬의 천하람입니다. 네, 저 같으면 주어도 안 입는. 아, 어떻게 저렇게 과감하게 입고 다니실 수 있을지. 야, 잘 어울리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야, 토도한다네. 너무 예쁘시죠? 예. 오늘은 정치 잡담 안 하고 바로 사법 논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에 대한 재판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 얘기부터 먼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든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아, 그래요? 예. 뭔가 벼르고 있는 것 같은데. 벼르는 건 아닌데. 예. 열으실 것까지야. 네. 우선 뭐 저희 입장에서는 호재고 일단은 네. 그래서 되는 집은 이제 또 한 번 되는 그 흐름을 타니까 이제 잘 된다 느낌이 일단 좀 드는데. 우선은 2심 항소심 판결에서 이제 1심이랑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그 장모죠, 최 씨가 이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본질적인 어떤 기여를 했느냐, 해서 기능적 행위 지배라는 게 있었느냐, 뭐 이런 건데요. 뭐 몇 가지 평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2심 재판부는 돈을 빌려준 거는 맞고, 뭐 가끔 가다가 회의록에 사인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운영을 같이 하는 동업자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본 거고요. 몇 가지 뭐 재미있는 부분들은 보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회의록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실제 개최되지 않아도 어떤 의사 절차에 따르는 뭐 어떤 형식적인 회의록 같은 게 작성됐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적극 가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한창 많이 이슈가 됐던 책임 면제각서 썼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는 야, 이거 뭔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 쓴 거 아니냐라고 봤다면은 2심에서는 다른 동업자가 이제 뭐 다른 사람한테 의료재단 이사장 시켜주겠다라고만 사기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 나는 책임 없다. 최 씨가 나는 돈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런 걸 받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책임 면제 각서만으로 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한 면에서 판단들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일단 뭐 재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법으로 이렇게 요양병원을 운영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의료인 아닌 사람들이 처벌할 수 있다. 이게 대전제라고 해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행동이 있으면 과연 이게 맞아 떨어지죠. 소전제, 그래서 결론 내는 이런 과정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심 재판에서는 뭐 이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런 행동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운영한 걸로 봐야 되고, 그래서 법 위반이다, 사기도 했다라고 유죄가 된 거고요. 2심에서 지금 무죄가 됐는데, 제가 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1심, 2심 바뀌는 경우 중에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다른 얘기. 예컨대 뭐 면제 각서를 썼다는 게 거기 위조됐다, 없던 내용이 나왔다, 아니면 아주 결정적인 정반대 증인들이 2심 재판에서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우리 운영한 적 없습니다, 사위 가지고 운영했다는데 그 사람 알고 보니 운영 안 했습니다. 그렇게 사실관계가 확 바뀌었을 때는 무죄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큰데, 지금 이제 천 변호사도 얘기를 했다시피 1심, 2심 사실관계가 바뀐 게 1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평가가 지금 달라진 거거든요. 평가가 1심 재판부에서는 평가하기를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 예컨대 3억을 빌려줬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2억을 더 빌려줬다. 이게 이상한 부분이고, 가장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책임 면제각서, 우리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책임 면제각서, 자기 잘못하지 않은 사람 책임 면제각서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면제각서가 형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위가 또 검사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큰 사위 같은 경우는 거기 운영실장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4가지만 봐더라도 이런 행동들은 공범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게 1심 판결인데, 그 3가지는 부족하다는 게 지금 2심 판결인데, 전 한 가지 쭉 지적하고 싶은 게, 재판부에서 뭐 이건 변호인 아니면 검사가 지적을 했는지 몰라도 이 장모 최은순 씨의 성향 같은 걸 좀 왜 안 보냐 싶어요. 그럼 피해자라는 그 결론을 낸 건데, 다른 사건에서도 이미 장고 증명 위조에서 1심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똑같이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책임 면제각서를 왜 썼느냐, 그리고 돈을 왜 또 빌려줬느냐, 그러면
그거를 공범이 아니라고도 단순히 볼 수 있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이 여러 군데에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수익을 얻는 경황이 있었다 그러면 굳이 저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상당히 저는 의문이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사건 같고 이거 사실 유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무죄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면 1심 재판부는 뭐가 됩니까? 잠깐 그러면 이해가 저는 전혀 안 됩니다. 천하람 변호사가 되는 집안은 되는 집안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좀 그게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저쪽도 놀랐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옵니까? 재판부가 그 최모 씨가 그러니까 그 이제 최모 씨의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되는 집안이라 혹시 이걸 고려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오해를 받기 싫으면 그렇게 판결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오해받을 게 아주 좋잖아요. 대권 유력한 후보고요. 대권 유력한 후보의 장모입니다. 뭔가 아주 달라서 양심적으로 판단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1심, 2심 제가 알기로는 사실관계 달라진 게 1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데 하여튼 1심 판사는 뭐가 되는 거고 2심 재판부는 거기도 뭐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수는 있죠. 다를 수는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 근데 핵심은 박준 변호사가 말씀해 뭐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그렇죠. 바뀌는 게 아니라. 반대 증거가 나와가지고. 증거는 동일한데 증거에 대한 판단이 정반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거라면 또 제가 판사라면요. 저도 판사를 했고요. 법조에는 오래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해를 덜 사기 위해서 심증을 그렇게 행사하는 게 이건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아요. 동기니까 뭐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데요, 전하람 변호사. 저는 이상합니다. 치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이 이상합니다. 뭐 동기는 뭐 박범계 장관님도 동기신데. 아예 뭐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을 꼭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뭐 동기니까 봐줬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네, 그건 우리 사법부가 재판부나 이런 입장에서 정말 확실하다면 양심을 걸고 법적 양심을 걸고 해야 되겠지만 1심, 2심이 그럼 거의 같다면 이렇게 판단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이제 보면 1심 판결이 좀 무리했다라는 견해도 당시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양병원을 차리거나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줬다고 해서 반드시 요양병원의 동업자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잠깐만, 그럼 제가 여기서 돈 빌려준 거에서 뭐 속아서 빌려줄 수도 있고 뭔가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사위가 최 씨의 그러니까 다른 사위가 석 달간 한다면서 운영을요. 거기 아마 그 원무실장이가 뭐 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그런 거예요. 그걸 다 배제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 하면요. 봐주려고 자꾸 저랬구나라는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모든 걸 무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가 한 명이 필요하니까 좀 도장 좀 빌려주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렇죠. 하고 야 지금 저기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 없으니까 좀 빌려주라 할 수 있다고 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행위지배는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아요. 사위가 가서 3개월간 병원 행정 일을 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요양병원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케이스들이 배당을 받는 케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수익을 분배받는 케이스들인데 최은순 씨 사위가 뭘 했는지 보다도 최은순 씨와 이 병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1심에서도 제가 아까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들과 다르게. 아니 그런데 최은순 씨와 최은순 씨의 사위가 별개의 인물로 따로 움직였다고. 그 자체가 사실 근데 판결문을 근데 우리가 이 판결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최은순 씨 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거니까. 최은순이 아니고 일반 사람이 들어갔다면 과연 이게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무죄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수익 배분을 안 받으면 무죄 나오는 경우 많아요.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창안해 내신 분이 최 씨의 저기 사위 되시는 분 아닌가요? 네, 이건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이라는 게 그 경제 공동체를 좀 넓게 보는 거지.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돈을 댔던 것뿐인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장모와 그 사위 관계를 두고 하는 얘기죠. 사위가 거기서 일을 한다는 게 가족 공동체. 근데 행위 지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뇌물에서 돈을 받는 그 관계랑 다르게 실제 최은순 씨가 여기에
관여했는지는 개인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최은순 씨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최은순 씨가 여기서 수익을 배분을 뭐 얼마를 벌면 바로 몇 프로를 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이거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거라면 누가 이걸 자백을 하겠습니까? 다 자기 변명을 할 건데 그냥 변명대로 그대로 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요양병원 이게 걸리는 게 어떤 경우들이냐면 수익을 몇 %로 떼가거나 아니면 수익이 많이 나면 임대료 같은 거를 티나게 확 올려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뭐 부지 제공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월세 한 100만 원 받다가 요양병원이 잘 되면 갑자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수익에 비례하게 임대료 올리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잡혀 들어가는데 돈 빌려주고 정률의 이자를 받는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는 원래 거의 없어요.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운영을 한다는 게 누구를 내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 기용을 시킨 거예요. 범죄의 전쟁 영화 보면 최민식이 자기 처남인가 매제 넣어가지고 그 조직 폭력배 넣는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 이거를 다 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문제 만들 수 있죠. 저는 사실 이해가 사실 안 되고 그게 공동으로 경영했다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거 뭐 별거 아니다 그러면 그 본인 운영에도 안 했다. 공동 경영의 핵심이 이제 수익 배분이라는 잠깐만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그 생각 퍼뜨린 이따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이 있잖아요. 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을 때 그거는 곽상도의 돈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 많이 했고. 곽상도의 돈이죠, 그거는. 결국은 곽상도 의원이 아들 보낸 거 아니냐. 회사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논리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 최 씨가 결국은 사위 보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논리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가 예컨대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그걸 장모에게 전달했거나 아니면 장모한테 꼭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아니요. 제가 이런 행위 지배라고 하는 표현을 썼길래 그러니까 돈 문제가 아니고 행위라고 하는 게 병원 운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운영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병원 운영에 어떤 깊숙이 들여다보고 뭔가를 그러니까 컨트롤하려고 사위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넣은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약간 너무 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왜 가정? 그게 아니고 공소 사실이 그러니까 일단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공소 사실이 최은순 씨가 자기 사위를 보내서 이 운영에 개입하도록 했다. 그게 공소사실이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판단이 나왔겠죠.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알고 있기로는 그게 공소사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은수 씨가 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유력한 증거라고 봐요. 지금 기능적 행위 집에 말장난이에요. 공동정범 얘기할 때 항상 기능적 행위 집에 얘기를 하는데 공범이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행위에 주된 역할을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이고 이 절도죄 같은 거 할 때요. 망 보는 게 주된 역할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할 때 우리가 기능적 행위 집에 했냐 안 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완전 망 보내는 방조죄가 되고요. 근데 망 봤는데도 아주 적극적으로 봐주되는 그대로 공동 정범이 되니까 그거는 기능적 행위 집에 있다라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뭐 저는 이게 뭐 말장난으로 보이는데 망 보는 것도 두 종류가 있군요. 망 보는 것도 완전 멀리서 망 보는 거하고 적극적으로 옆에서 정말 범죄 잘하게 도와주는 망 보는 거. 그렇다면 저는 기능적 이것도 집에 처음 알았네요. 일단 그렇게 보는데 사위를 자기 채측권을 넣어놨는 것 자체로 기능적 지배가 없다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냥 해요. 그냥 다 범죄 안 되죠. 직접 운영하는 사람만 다 처벌되고 투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 몰랐다 그러고 이러면 다 처벌 안 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건 너무 부당한 결과. 근데 우선 같아요. 투자해서 수익을 분배받으면 다 처벌되고요. 그건 일단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쉽게 투자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수익 분배받으면 다 잡혀간다. 투자할 돈도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사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제 2심 재판부에서는 사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뭐 면접을 한두 번 보긴 했는데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데 끼지는 못했다라고 그래 말하면 다 무죄죠.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게 왜 뭐라 그랬냐면 그 실제 운영을 열심히 하는 게 주 씨라는 그 다른 동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 씨라는 동업자가 또 다른 동업자랑 그 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 최은순 씨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은순 씨가 여기에 수익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었으면 또 다른 수익 분배 계약이 체결되고 하면 내 몫이 줄어들거나 영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00번 다 양보해서 뭐 그런 면에서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뭐 저는 재판부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엄청나게 소위 말하는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꾼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계약서 같은 거는 최전문가입니다. 우리보다 일반 변호사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만 질문드릴게요. 이제 두 분의 어떤 차이는 일단 지금 드러난 것 같고, 그러니까 대법원 갈 거 아니에요? 가겠죠.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리 판단한다는 그렇죠. 얘기는 이제 풍월은 주워들었는데 이 건이 법리 판단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쉽지 아닙니까? 않아요.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법리 판단이란 뭐냐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은 뭐냐면 이게 공범이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관계 확정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예, 법률관계 판단은 뭐냐면 예컨대 뭐 실행적 기능지배 이런 법리 얘기를 할 때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관계를 결국 공범이 아니라고 확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사실관계 영역입니다. 네. 사실관계 확정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예컨대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빼버렸다고 하면 판단 유탈 뭐 이렇게 증거 뭐 놓친 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하람 변호사도 같은 전망이세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 대법원은 그 원칙을 되게 넓게 인정해요. 그렇죠. 뭐가 법리냐 이거를 이제.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계약서의 해석이 뭐 좀 잘못됐다 이런 것도 다 뒤집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대법원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뭘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가능성이 0은 아니고요. 네. 네, 항소심 이게 특히 또 서울 고법을 뒤집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어서 글쎄요, 뭐 아무래도 확률은 좀 낮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죄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뭐 그죠,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뭐 법률심 가서 법률적 다툼보다는 근데 새롭게 또 사실 다툼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왜냐하면 그래요. 다른 범죄들도 지금 있거든요. 뭐 요거만 일반인이 됐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뭐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어떤 행동이라든지 근데 뭐 1심에 유죄가 됐던 게 2심에서 재판하자마자 심리 좀 열심히 하겠다고 한 다음에 보석 바로 받아들여서 어디 돌아다녀도 상관없게 다 해준 그 재판부거든요. 그게 다 오해를 사기 쉽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오해를 안 사게 재판이 좀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동기이기도 하고 대선에 지금 앞두고 있고 상당히 오해 사기 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1심 판결 보고 이걸 왜 유죄를 했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봐요. 2심에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구속해서 재판을 할 필요가 적은 것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일반 사건이 좀 달라요. 이게 수익 배분 아까 이제 최은순 씨가 굉장히 우리보다 더 좀 약삭 빠른 분만 이렇게 되게 이게 두뇌 회전이 좋은 분이다 생각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사실 수익 분배 약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챙겨놨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되게 특이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도 왜 수익을 분배 안 받았는데 이거를 동업이라고 봤지라고 초기부터 이렇게 판단했을 수 그럴 있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쪽으로 갔을 수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 반복이긴 한데 이쪽에 가면 다 하여튼 좋아요. 구형량도 줄어들고 아니요. 저는 씨도 판문서 위조건 또 1년이긴 하지만 그 건 자체도 사실은 옛날에 봐줬다가 새로 해가지고 형이 선고가 된 것도 그거는 1년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봐준 게 아니라는 게 사실 또 성립하는 거죠. 이걸 뭐 봐줬다 오랫동안 뭉갰다 뭐 최강욱 의원이 하기 전까지는 뭐 왜 이거 문제 안 삼았냐 얘기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는 사실 틀린 얘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아까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판부가 재판 외에서 뉴스에서 최은순 씨에 관련한 다른 여러 사건들이나 최은순 씨의 캐릭터를 알게 됐다. 그걸 재판에 반영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건 오히려 선입견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물론 다른 사건의 자료를 검찰에서 참고 자료로 정식으로 낸다면 모를까. 이 사람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좀 종합적으로 약삭 빠르다는 걸 판단해서 봐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판결이 됐어요. 사문서 위조죄. 그러니까 그거 판결이 된 게 정상으로 들어왔으면 그건 볼 수 있죠. 당연히 그걸 보고 판단해야죠. 뉴스에서 본 거를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판결이 안 된 게 아니고 사문서 위조죄가 증거가 그렇댔고 거기는 347억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그 계약서 같은 것들을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와서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냐고. 순진무구한 사람으로 보진 않았겠죠. 그렇게 지금 피해자를 해석했기 때문에 뺀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저 궁금해서 입장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지금 그 말씀하셨길래 A라는 사람이 알파라는 사건과 베타라는 각각 다른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알파라는 사건에서 유죄가 나와. 지금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베타 사건에도 이 사람이 이런 유죄 나온 거에 비춰볼 때 이런 사람이니까 이 범위가 그러니까 범죄 의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도 합니까? 왜냐하면 확정 판결 아니지만 1심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왔는 거고요.
동종 사건이에요. 거의 유사한 사건이잖아요. 뭐 부정수급 참조할 수 있다. 충분히 참조할 수 있어요. 그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심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합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되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 확정이 나면 그렇게 확정이 나면 당연히 그건 참고할 수 혹시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니요. 그렇죠. 저는 그래 봅니다. 네. 뭐 1심도 거의 무죄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 판결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재판부가 그걸 모른다 그러면 참고 자료 제출도 가능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이거 사기죄 딴 데로 지금 사기죄로 1심 선고받은 게 있다. 위조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당연히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걸 참고해가지고 판결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조금 전에 하다가 이제 제가 나왔던 곽상도 전 의원권 한번 좀 여쭤볼게요. 어제 구속영장 다시 쳤어요. 혐의가 두 가지가 추가됐더라고요. 전에는 알선수재만이었는데 이번에 뇌물하고 정치자금법까지 같이 섞었는데. 자, 일단 이 혐의를 3개로 늘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전 별건 수사라고 보이거든요. 아, 원래 50억이 안 되니까 5천만 원으로 걸었다. 5천만 원을 두 가지로 나눈 것 같아요. 국회의원 때 돈을 받으면 정자법, 정치자금법하고 뇌물죄 2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금액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그 5천만 원 곽상도 의원 주장은 뭐 변호사비를 받은 거다. 변론해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 건데 수인계 써서 변호사 활동을 한 거면 정치자금법이고 뇌물이고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썼겠죠. 뭐. 네, 그러니까 수인계 안 썼다는 얘기죠. 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그런 했겠죠. 거죠. 이건 뭐 그거는 범죄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 지난 50억 특히 그 알선 수재죄보다 그래 보이는데 적절한 수사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아니 그러면 그 곽상도 전 의원의 항변에 따르면 이게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수사할 때 나왔고 영장실질심사까지 얘기 나왔던 거다라고 하면 왜 그럼 그때 안 하고 지금 제 말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결국은 뭐 제가 생각이긴 하지만 50억만 그때 영장을 넣었다가 기각이 되고 최근에 지금 녹취록이 일부 공개됐어요.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 돈 달라 나눠서 주려고 한다. 그거 되자마자 이걸 넣어서 한 거라면 아주 야비한 수사 방법이죠. 별건 수사 방법이고.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하람 변호사도? 아니 뭐 별건 수사라는 게 뭐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보면 안 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관련자들로부터 받은 거니까. 근데 왜 그럼 그때 안 했냐라는 왜 그때는 아마 이것까지 넣으면 좀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50억이 메인인데 뭐 5천만 원 이런 거 뭐 약간 사실은 전체적인 거에서 보면 좀 격가지라고 하면 격가지인 사안이니까 50억 정도만으로 해도 나온다라고 그쪽에서는 뭐 검찰 쪽에서는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제가 순진무구한 사람이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근데 드리는 거예요. 혐의 좀 포착하면 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이제 영장에 어떤 사실을 쓸지는 이게 뭐 수사 중인 거기 때문에 그 기소 공소장이 아니라 영장 청구서이기 때문에 기소는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 잡으면은 기소유예를 해줄 게 아니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불기소를 할 게 아니면 넣어야죠 당연히 범죄 혐의 알았으면 영장 청구서를 기소 공소장으로는 다룰 수 있다. 그렇죠. 수사를 지금 엉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 그러면 재청구까지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영장이 나올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정상적으로는 안 나오는 게 맞죠. 안 나온다. 이렇게 수사하는 게 더 있습니까? 그럼 그때 영장을 넣든지. 그러니까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조금 그래도 혹시 가능성 있다는 거는 하나은행 쪽에서 뭐 조금 더 만약에 진술이 보강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은행 그 컨소시엄이 다른 쪽에 이제 경쟁자가 튀어나왔던 거잖아요. 그때 화천대유가 있는데 다른 쪽에서 화천대유랑 하는 거 컨소시엄 깨고 뭐 우리랑 하자 뭐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당위를 제가 얘기한 거고요. 근데 영장을 했던 걸 봤을 때는 이런 뭐 얘기를 하기는 뭐 현실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사하고 바로 영장을 한 거거든요. 조사해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일부. 그러면 5천만 원건 말고 김만배, 정영학 대화록에 병채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한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걸 가지고 50억 갖고도 혹시 영장 발부가 그거가 있으면 전 될 것 같아요. 나 정말 이해가 아니 그럼 처음에 영장 칠 때 왜 그런 거 그럼? 제 말씀이요. 근데 이제 또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그러니까 이 50억이 뭐에 대한 대가냐라는 거는 조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앞단이랑 뒷단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처음에 저게 날선 수재만 하면 그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뭐 영장 발부가 될 것 같으니 재청구할 때
쉽게 재청구를 못 합니다. 네. 재청구를 뭐 대강대강 공수처는 2번 해가 기각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재청구를 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직전에 소환하면서 아주 유력한 증거 인멸의 우려를 발견할 만한 걸 찾아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천 변호사 똑같이 하나은행 관련된 부분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네. 그 1차 구속영장 청구할 땐 김정태 회장이라는 실명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영장이 기각이 된 다음에 김정태 이름 석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혹시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된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영장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안 그러면 영장 안 했을 거예요. 5천만 원 딸랑 나왔다가 영장 할 일이 없어요. 네. 성명불상 너무 많으면 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발부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냥 언론이나 이런 거 대충 봐가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죠. 이게 무슨 수사입니까? 이 곽상도 전 의원 건 저희가 전에 몇 번 전했더니 항상 이때 이제 그 달리는 댓글이 그럼 박영수는 요새는 저는 권순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뭐 지금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새 하도 저희가 핫한 뉴스들이 많아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왜요? 권순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2번이나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작년에. 근데 요새 하도 우리가 사법 뭐 정치 이슈가 많으니까 굉장히 묻히는데 우리가 이제 권순일 대법관 예전에 뭐 재판 거래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아예 뭐 고작 뭐 끝나가지고 뭐 고문료 얼마 받는데 그거 받으려고 뭐 이렇게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했겠느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50억 클럽이라고 하면 이거 되게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사법부의 자기 식구 감싸기도 또 한 번 비판하고 가야 되는 게 검찰에서 그 권순일 대법관 관련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때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 밑에 있던 그 재판 연구관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법관이 직접 다 타이핑 치는 게 아니니까 네. 그 사람들 자료랑 뭐 이런 것들 대법원에서 받아보려고 압수수색 영장 쳤는데 법원에서 다 기각해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 자료를 감히 검찰 너희가 왜 달라고 하냐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만약에 검찰이 법원의 그 방어막을 뚫어낼 수만 있다면 의외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 지금 언론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재판연구관 보고서가 보통은 그게 공유가 되고 다른 재판연구관들도 다 볼 수 있고 이게 토론의 대상이 되는데 그거는 뭐 공유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급하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갔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만약에 된다면 엄청나게 큰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오히려 봅니다. 권순일 변호사 하고 있나요 지금?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뭐 매우 확실하거든요. 그거는 확실하죠. 변호사 개업하지 않고 변호사 업무를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가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거는 뭐 법적으로도 확실하고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도 확실한 부분부터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근데 그 군뱅이처럼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그걸 진짜 돈을 하기 엄청나게 받았는데. 예. 하기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권력자고 검사했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참 수사기관이나 검찰력 작동이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자꾸 들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어요. 검찰이 바뀐 게 있어요? 그렇군요. 모르겠어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열심히 검찰 개혁 하신다고. 아니 저는 뭘 그 검찰이라는 게 뭐 자꾸 얘기하면 뭐 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2천 몇 명이 있습니다. 검사가. 그게 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 그런 거로 보기도 어렵고 그냥 검사 하나하나가 그런 거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제도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잠깐 새길로 빠지겠는데요. 권순일 전 대법관 이야기길래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가 김소영 전 대법관이 김앤장으로 갔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물론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 대법관이 퇴임 후에 이제 했던 행로, 그 이전의 어떤 그 경우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그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너무 젊은 게 문제예요. 젊은 것도 문제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분이 65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래도 한창 일을 하려면 하실 수 있는 나이인 게 있고, 뭐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김앤장이 있긴 있었지만 옛날에. 김앤장이 계셨었어요. 제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안 어울리게 생겨가지고 맨날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김앤장 출신이세요? 아니 무슨 제가 안 똑똑하게 생겨가지고. 엘리트. 그때 연봉이 어떻게 돼요? 뭐 또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저도 이거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학계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좀 공익 활동하시거나 최근에는 뭐 우리 여수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관 하셨던 분이 다시 시법원 오셔가지고 원로 법관 하시기도 하고.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화제가 좀 돼서 그렇지 아직도 열에 7, 8분은 변호사 개업 등록합니까? 네, 자기가 직접 하거나 로펌에 가시는데 대부분이 아니구나.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분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대법관이라는 거는 우리 사법부의 최고의 위치까지 갔던 분이에요. 네. 김현장에 당연히 스카우트하고 싶겠죠. 많은 사건들, 대법원 사건들이 중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관예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그럼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면 천천히 진급하든가 뭐하러 빨리 그럼 진급해가지고 그걸 합니까? 네. 옳습니다. 저는 오해 살 일이 국민들이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사법 불신 심하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요인이 있는 거거든요. 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약간 법무관 생활을 했지만 뭐 그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변호사 그럼 처음부터 하든가 돈 벌고 싶으면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까지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이제 그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그럼요. 은퇴하셔야죠. 왜 그렇게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일 하시고 뭐 학교 가시든지 그런 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굳이 오해 살려고 제가 오늘 오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네. 다 오해 사는 일이고 어떤 국민이 이걸 아이고야 65년생이니까 돈 많이 버십시오. 더 좋은 김현장 더 좋은데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법부와 관계없는 99%의 국민들이 싫어할 겁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게 외국에서 말하는 평생법관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보통 임기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도 그렇고 종신대법관.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분들한테만 개인적인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대법관 같은 경우도 임기를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이분들이 공감합니다. 대법관을 네. 끝나고 나서 뭐 원로법관 같은 걸 했을 때도 연봉을 어느 정도는 뭐 로펌에 맞춰줄 수는 없겠지만 네. 어느 정도는 좀 하는 것도 필요하고 매우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네. 저도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에 뭐 제한이 될지 모르지만 일정 등급 이상의 그러니까 일정 급수 이상의 고위 판검사가 되면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거의 못 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그런 약간 그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정관예우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돼. 이래 되면 뭐 김현장에 저도 가겠습니다. 혹시나 문제 되면. 뭐 갑자기 말이 잘못됐나요? 아니 일반인으로 가정하면 본인이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데요. 돈만 있으면요. 돈만 있으면 죄송해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법 불신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김소영 대법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되게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어요. 뭐 다른 생각도 있고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뜻 드는 생각은 결국 대법관이 뭐 돈 벌려고 또 김현장, 정관예우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요. 아까 예, 너무 옛날 얘기 같아서 보지만 예를 들어서 홍문관 대지학이나 대사원을 지내면 영의장하고 안 바꾼다 뭐 옛날에 그랬다는데 그렇죠. 영예로 알고 네. 가문의 영예로 알고 안 그렇죠. 바꾼다 그랬다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걸로 사실 로펌들이 장사를 합니다. 무슨 대법관이 있는데 장사를 하죠. 당연히. 또 그러니까 영입하겠죠. 그럼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하는 얘기가 대법관 도장이 찍히면 최소한 그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은 안 당한다. 이런 설이 있었어요. 심리 불속이 뭐냐 보지도 않고 한 3, 4개월 안에 그냥 재판 끝내버리는 거. 네. 심리 불속행 100%죠. 제도인데 한 50% 정도 되는데 대법관 도장 찍히면 그거는 최소한 안 한다. 뭐 그런 썰이 있는데 제가 봤는데 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케팅에 너무 속아 넘어가는 것도 있다. 정관예우 뭐 한다고 해서 꼭 다 이기는 거 아니다. 그런 네, 얘기도. 알겠습니다. 결국 기업 사건 할 거예요. 기업 사건. 재벌 그래요? 사건들. 네. 아,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김현정에 대해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그럼 방송 끝나고. 네. 자, 내일 그 정경심 교수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이 27일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내일 맞죠?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이 PC 건이 있잖아요. 동현대 PC 국건 관련해서. 근데 저도 사실 이거는 어떻게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 너무 하나만 할 얘기인데. 아니 거기 너무나 다 열려 있는 데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PC 증거 능력이 이게 생각보다 좀 중요한 이슈기는 해요. 물론 전체 혐의가 되게 많고 그 중에 그 동양대 표창장 이게 뭐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7개 플러스 뭐 몇 개 더 있잖아요. 네. 뭐 증권 관련 범죄도 있고.
근데 이게 하도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으니까 저는 PC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데 그냥 그대로 판단하겠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른 증거를 봤을 때 충분히 유죄 판결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만약에 PC의 증거 능력을 날린다면 네. 저는 파기환송할 것 같아요. 근데 안 날린다면 그대로 자판할 근데 거고.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색하는 것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게 바로 그 이 소부라면서. 네. 그 그래서. 부분입니다. 정경심 그 교수 그 사건 맡은 저는 소부라면서. 지금 얘기한 얘기도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뭔 얘기? 둘 중에 하나인데. 양다리 다 걸쳐.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뭐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예측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너무 약한데 약한 모습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유죄가 된다 그러면 그냥 아니, 기각이 또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드리는 네. 질문도 전체가 아니라 네. 동양대 PC로 그러니까 비롯돼서 그게 증거가 돼서 기소됐던 부분에 한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그 재판부에서 해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 재판부에서 똑같은 지금 사건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재판부가 만들었던 판례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제1심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그 재판부에서는 이 증거 자체를 배제하라는 결정을 내렸었어요. 뭐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일부 파기환송, 무죄 취지 이 부분은 새롭게 판단해봐라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이걸 단언을 할 수 없는 게 네.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판부 입장에서 뭐 무조건 이거는 뭐 파기환송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긴 좀 쉽지 네, 않다. 맞아요. 생각합니다. 왜냐면 오늘- 2심도 네. 오늘 두 분이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2심도 그런 표현을 아마 제 기억에 썼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동양대 PC 막 열심히 다퉜잖아요. 이거 없어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뭐 넉넉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설령 그거를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안 한다 하더라도 입시 관련해서도 다 유죄로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그래서 저는 그렇게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날리거나 한 할 수도 가지 좀 말씀드리면 굳이 지금 선고할 이유는 없는데 좀 빨리 선고가 된 경향은 있는 것 같거든요. 뭔 아니, 소리야? 아니 대법원이 뭐 전부 정치 스케줄을 그러니까 다 제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지금. 뭐 자꾸 법리대로 잘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네. 그 TV 양자 토론 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나오죠, 결론이. 나오죠 오늘. 두 분 전망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기각될 이유가 거다? 뭐냐면 예전에 문국현 문국현 후보가 한번 했던 적이 이겼어요. 한 번 있어요. 이거는 뭐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런 게 성립이 안 되죠. 예, 받아들이거나 뭐 아니면 말거나 도저히. 이거죠. 예. 왜 그러냐면 근데 그때는 또 시간이 다른 게 시절이 다른 게 지금 KBS, SBS, MBC 상대로 한 거예요. 지상파 3파, 3사. 예. 그거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종편에서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2007년도인가요? 6년도 그 당시에 문국현 후보 2007년. 네. 권영길 등등이 했던 데 하고 시절도 다르고요. 그때는 뭐 문국현 씨가 상당히 그 지지율이 높았던 거 기억을 하고 10% 있어요. 넘었었어요. 예. 그래서 아마 15% 가까이였어요. 어떤 선거권 보장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 상황도 좀 많이 다르고 그래서 굳이 받아들일 인용할 이유는 저는 없어 보인다 생각이 두 분 들어요. 공통되게 기각으로 나올 거다 이런 저도 그 전망이시네. 비슷한 생각. 방송국의 자유재량의 부분이 크거든요. 극단적으로는 사실 그거 기각 나와도 그냥 양당 유튜브에서 중계해도 하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별 그거 의미가 하고 어디 뭐 예를 들면 유튜브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에서 받아 쓰려면 써라. 아 이렇게 그래 해도 그러면 되는데. MBC에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저기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아람 변호사, 박지원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